안녕하십니까. 화제 인물을 만나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Y타임스 인터뷰의 추북일 편집인입니다. 오늘은 이번 4월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정말 척박한 땅이라 할 수 있는 광주 서구에 출마하는 주동식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그 21대 총선 4월 15일이죠. 그 광주 서구갑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주동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 원래 좀 그 지역평등 시민연대라는 단체의 대표로서 호남 문제, 지역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내왔는데 그 호남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발언을 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변화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 특히 호남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좌파와 결합이 되어 있고 좌파의 좀 심하게 말하면 숙주, 그 정치 세력이 원상이 되어주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호남을 위해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나중에 이대로 이 문재인 정권이 성공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은 사실 호남이 뒤집어쓰게 돼 있는 좀 비유를 하자면은 그 일종의 빚보증을 서주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정책 파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호남을 위해서 일해왔던 사람이 이 경고음을 내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좀 각오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우리 주동식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참 무모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무모한 사람이라고 말하긴 이유는 뭐 가봤자 떨어질 게 뻔한데 왜 도전하느냐. 예.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예. 거기가 어디라고 출마한단 말이냐. 감히. 그러니까 누구인들 쉽지 않겠지만은 유권자의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는 보수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범의 아가리에 들어가는 꼴인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하니까 말이다. 그러면서 쓴 말이 뭐냐면 호남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랬어요. 참 저는 이분이 쓴 글을 보면서 참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습니다. 그것도 지금 상대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 송갑석 전대 의장, 사기 의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게 후보도 만만치 않고 어떤 각오로 이번 나가시는 겁니까? 자, 좀 뭐 개인적인 각오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란 말이 저도 좌파 출신이 우리란 말이 아직은 좀 익숙치 않습니다만 보수가 저는 심하게 말해서 웰빙이었다. 그리고 누리기만 했지 자기 희생한 적이 있었는가.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뭐 기능이 있고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떤 국민 통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원인은 떠나서 이번에 호남에 그 뭐 28개 지역구가 여러 가지 그 과거에는 그래도 최소한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에서 20개 이상은 기본적으로 그 후보를 냈었거든요. 보수 정당도. 근데 이번에는 한두 명 정도일 밖에 또 많아봤자 5명 이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뭐 험지라고 말하고 험지 중에 험지라고도 그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범의 아가리일 수도 있는 곳에 가는 거. 누가 좀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나서주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족하지만 저같이 자격도 안 되고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조직도 돈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라도 가서 그래도 이런 그 필요의 어떤 대의에 의해서 복무하는 사람이 있고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호남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대한민국과 호남이 함께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좀 절박감 같은 것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참 용감한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원래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출마 선언문을 봤어요. 예. 봤더니 이제 첫 번째 내세운 게 호남 문제의 시민권을 얻기 위한 거다. 예.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출마 선언문에 나온 첫 번째 의지가 호남 문제의 시민권을 얻는다.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담론의 시민권이라고 저는 원래 표현했던 말인데요. 제가 처음에 지역평등 시민연대 만들어가지고 호남 문제, 특히 호남에 대한 혐오, 광범위한 혐오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호남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도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거의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말 그대로 그 중국에 보면은 그 검은 아이들이라고 뭐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데 호적이 없는 친구들. 저는 그 이제 그런 경우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유를 하자면 비슷한 문제가 호남 문제라고 봤어요. 호남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대립구도를 가장 예민하게 가르는 본질이 호남 문제, 지역 문제인데 실제로는 아무도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그 좀 나름대로 진보적인 척하고 양심적인 척 하는 사람들조차도 호남 문제 인정하지 않고 호남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호남 문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역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좀 극복해야 된다는 그 고민의 그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번에 출마도 지금 사실은 결심을 하게 방금 이제 됩니다. 호남 문제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호남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제 지역 원리주의자, 예. 호남 지역주의자, 호남 지역주의자, 원리주의자 뭐 그런 표현 많이 근데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호남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호남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그 심각해져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거의 이것은 과거에는 호남 문제도 심각하고 호남과 대한민국의 좀 정체성이 약간 다르다는 느낌. 좀 우파들이 혐오 발언을 하면서 외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남에 가면은 그 여권 뭐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그러게까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되어버렸냐면은 호남에 지지한 문재인 정권이 이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게 거의 국가적인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호남이 지지했던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호남과 대한민국의 이 괴리가 이 골짜기가 더 깊어지고 벌어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호남은 이제 소외되고 소수였기 때문에 비록 그 대한민국과의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그 뭐라 그럴까 반 대한민국, 반 기업, 반 시장 정서라는 게 거의 국가의 뭐 어떤 그 공인 담론처럼 돼버리는 저는 좀 문재인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부인이라고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근거가 호남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심각해지고 있다는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남의 지식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역시 이제 똑같은 호남 문제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변해야지 호남이 언제까지 5.18을 좀 속된 말로 하자면 빨고 살아갈 거냐. 호남이 이제 5.18을 넘어서야 될지 또 다른 도약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0% 이 출마 선언문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호남이 변해야 된다. 호남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변화돼야 된다 보시는 겁니까? 아까도 그냥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호남에 이제 그 5.18 등 이제 불행한 역사가 그 배경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호남이 사실은 그 대한민국 반 대한민국 정서라고 그러는데 이게 더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그 근대화에 대한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호남은 한국 안에서의 한국이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어떤 통찰력이 있는 지적이라는 말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거기서 공감을 했냐면은 이제 그 대한민국 안에서 호남을 욕하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하고 뭐가 굉장히 비슷하냐면은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 욕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좀 싱크로율이 높아요. 믿을 수 없다고 뒤통수 친다거나.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한국인의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지역이 호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가장 한국적인 한국 안에서 한국이라는 그 한국이 사실은 저는 조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대화가 되기 전에 조선.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그 보호받지 못하고 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런 그 근대화 이전에 조선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우리로서는 더 친감 있게 느껴지고 우리의 그 옛날에 원래 본래 모습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그것은 근대화된 모습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호남이 가지고 있는 그 대한민국과 약간 좀 뭔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이 바로 그 조선적인 부분 그것에 대한 집착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소위 말해서 반기업, 반시장, 이 반자본주의 그리고 반미 반일. 저는 이게 다 하나의 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보면은 이제 그 호남의 옛날에 주사파 그 어떤 그 중심이 뭐 호남 지역 아니었습니까? 주사파라는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북측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치 세력, 운동 세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같은 운동 세력 내에서. 근데도 그 주사파가 NL이 가장 강했던 지역이 이제 호남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그 주사파 NL 북한에 대해서 동조의식을 느끼는 게 저는 그 조선에 대해서 독립감을 느끼는 거하고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과 일본이 그분들에게는 근대화를 가져와 주는 세력이라기보다는 외래 세력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 외래 세력이라는 게 사실은 근대화를 가져다 준 세력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싫고 우리 것 저는 사실 한국을 굉장히 변화시킨 하나의 그 말이 떠오르는 게 지금도 가끔 떠오른다만 옛날에 그 김동진 명찬인가 하는 분이 헌전하면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 말이 그때는 뭐 상당히 그 잘 만든 그 CF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심하게 말하면 반동적인 반역사적인 메시지였다. 우리 것이 좋다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이 그 조선적인 것, 근대화 이전의 것이 좋다는 말, 그리고 근대화의 가치를 부인하는 그 경향을 저는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강한 지역이 저는 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이과 대한민국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근대화의 가치, 이것에 대한 수용 여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호남 분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겠지만 냉정히 말해보면은 그 개인적으로 호남 분들 그러시거든요. 야, 나는 다 시장도 인정하고 내가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데 니 그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 개개인의 생각이 어떤 정치적 선택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호남이 그동안 보였던 정치적 선택은 소위 말해서 좌파 그리고 뭐 그 NL이나 주사파 이런 쪽에 가장 친화적인 그리고 지금 문재인 같이 뭐 저는 그 반 대한민국적인 어떤 걸 드러내는 세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지금 지지 기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국 사태 했을 때 굉장히 여실하게 드러났잖아요. 아니 전 국민이 전 지역에서 조국을 대해서 분노하는데 호남이 심지어는 제가 붕괴한 게 정말 그 서초동에 와서 데모한 사람이 조국이 광주다 뭐 이런 식의 네, 그랬어요. 네, 맞아요. 정말 제가 보면서 이게 도대체 광주를 5.18을 팔아먹어도 정도가 있지 정말 이게 그 5.18의 피를 좌파들한테 이렇게 싸구려로 팔아먹을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전부 하나의 맥을 잇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호남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금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출마 선언문에 보니까 영남이 발전시킨 나라를 호남이 팔아먹었다는 소리가 혹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 가운데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호남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어떻게 팔아먹었다 소리라고 그냥 망해먹었다 소리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 고향 이제 그리고 저도 뭐 좌파 출신입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제 뭐 친척들 뭐 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옛날에 사회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호남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흔히 하는 말로 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좋은 양약 고구나 말고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런 호남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사실 호남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일종의 꿀물에 취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대구가 영남 백거 시절에 사실 대구가 그런 꿀물에 취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한 집 건너면 다 청와대로 바로 통한다고 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일종의 지금 호남 광주가 그런 취해가고 있는 상태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래 뭐 그것도 약간 비슷하지 않냐? 영남이나 호남이나 영남 해 먹었으니까 호남도 좀 해 먹자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영남은 소위 말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세력이에요. 영남 패권이라는 그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영남이 한 건 아니지만 영남 패권이 그걸 주도했던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영남이 그 부분에서 자기들은
그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영남이 이제 주류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건 호남이 주류가 됐다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호남이 그 주류가 돼서 호남이 주도한 정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연 문재인 정권이 지지하는 아니 호남이 지지하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 당장 호남이 주류인 것 같고 호남이 잘 나가는 것 같고 고위직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 예산도 옛날보다 많이 따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해피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과연 이 정권이 영원히 가겠냐 하는 겁니다. 영원히 가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좌파가 정권을 놨을 때 호남에게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빚보증을 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전부 사실은 호남이 지게 돼 있어요. 이 빚보증 하면은 그 친구들은 튑니다. 보증 쓴 사람이 싹 뒤집어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현재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좌파가 계속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저는 더 무서운 결과가 된다고 봐요. 가령 앞으로 이해찬이나 이게 민주당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20년 가량 현재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그때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라 이 한반도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책임을 호남이 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는 그겁니다. 과연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을 때 대한민국보다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당장 저 위에 있는 북한 김씨조선이나 그다음에 저기 인권 부재 막장 국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한반도 대한민국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호남이 면할 수 있게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권을 계속 지지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제 뭐 온갖 꼴통 소리를 듣자라고 보고 이제 뭐 진짜 거의 뭐 심하게 말은 제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렇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출마 선언문 세 번째가 호남이 변해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불편하지만 인정할 수 없는 진실은 호남 패권이 대한민국 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호남이 변화하면 대한민국 다시 한번 도약의 길로 나갈 수 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어떤 정권의 성격을 평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와 안보라고 그러는데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말씀드리자 그러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소리까지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심각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떤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요. 말 그대로 지금은 저는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공짜가 없어야 한다는 그 원칙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거의 공짜가 정의처럼 여겨지고 그게 마치 올바른 것처럼 여겨지는 저는 그 바탕에가 사실은 호남이 가지고 있는 반시장 정서라는 게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좀 약간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만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그 87 체제. 87 체제가 저는 그 좌파의 정책 승리를 우파가 정책 공학적으로 막아낸 결과물이 저는 87 체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87 체제의 일종의 그 정치적 그 승리의 대가가 사실은 호남한테 많이 주어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적인 예가 보조금 경제예요. 그러니까 호남이 농업 보조금을 많이 이제 받기 시작하고 그게 호남한테만 줄 수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보조금 경제라는 게 확산이 되어 왔거든요. 이 보조금이라는 게 한국을 경제를 점프업 시키는데 저는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하나의 존재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 노조 문제도 그렇고 한국의 경제가 그게 합리화될 수 있고 정상화돼 있고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저는 가로막는 그 힘에가 좀 호남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노조나 민노총, 정교조 온갖 움직임의 좌파적 흐름의 중심에 그 배경에는 저는 이제 그 직접 사람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80년 광주 항쟁에 어떤 그게 좌파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호남이 이제 정말 생각을 바꾸고 대한민국과 함께 간다. 좌파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만들어 오니
가치관, 그러니까 시장 경제, 법치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여기에 동의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점프볼 수 있는 어떤 저기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남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호남이기 때문에 동시에 호남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일으켜낼 수 있는 결정적인 키도 호남이 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호남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제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출마 선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예.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광주에서 병상을 제공하고 그럼 뭐 달빛 동맹이라고 그럽니까? 예. 이걸 통해서 이제 광주가 대구에 향해서 이제 문을 열고 서로 화해한다.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출마 선언문에 보니까 대한민국과 호남의 화해를 위해서 또 광주와 대구의 공감과 협력을 위해서 또 안보와 진보와 보수가 만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출마한다 그랬어요. 예, 예.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저는 제가 호남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만은 비판적 원래 출발점은 좌파이고 또 이 80년 5.18의 피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제 정신 세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에서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호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싸워온 그 힘 중에 하나가 고립을 극복하려고 하는 힘이었고 그게 굉장히 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아주 교묘하게 악용한 게 좌파인데 그 호남의 고립을 실은 우파들이 그 고립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호남의 고립을 사실은 우파가 정말 잘못해온 게 호남을 정정당당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혐오만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호남의 고립을 극복해보고 같이 노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호남의 고립을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정권 창출의 수단으로 써온 것이 저는 우파의 결정적인 실책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그 대구에 그 대구 폐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대구 코로나 말고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대구가 그렇게 과거 80년에 호남이 겪었던 고립을 이번에 좀 대구가 겪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호남도 저는 당시에 그 어떻게 무정부 상태에서 큰 범죄 없이 그걸 넘긴 저는 그 영광스러운 기억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대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의 우한처럼 그런 막장이 아니고 저는 차분하게 침착하게 대응을 보면서 야 이런 게 어떤 명예를 중시하는 보수의 품격이구나.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는 좀씩 다를 수 있겠지만 광주가 진보적인 가치, 대구가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만 이 고립의 경험 그리고 그 극복은 경험을 통해서 저는 광주가 그래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것도 손을 내미는 것은 그 배경에 과거에 고립으로 고통 겪었던 그 기억이 저는 암암리에 깔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기억에서 손을 내밀었고 보수가 거기에 대해서 손을 잡을 수 있으면은 아직 출발이고 굉장히 미약하지만 저는 이게 하나의 보수와 진보가 서로 손잡고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화합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거 살려가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다른 이야기 하나 좀 할게요. 예. 우리 주동식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공천 심사를 할 때 이 우한 폐렴 때문에 화상 변접을 하셨다면서요.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무나 호남에 후보 내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똘똘한 사람들만 좀 내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다면서요. 그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기 그 미래통합당, 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이제 몇 분을 만나 뵀는데 이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은 물량 위주로 후보를 많이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충심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특히 이제 그 이석연 공관위원님 같은 분은 직접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또 다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호남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좀 자격지심이라고 그럴까 그걸 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치 무슨 좀 뭐 폐처장이냐 쓰레기 아침이냐 저는 충분히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피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은 그 한 20명이 나와가지고 뭐 5% 이하로 2, 3%씩 받는 것보다는 단 몇 명이 나오더라도 10% 넘게 좀 특별력을 보여주는 게 그 당의 위상도 그렇고 그 유권자들에게 주는 시그널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훨씬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기 보면은 사실은 저기 좀 호남 사람들이 그리고 호남 우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내려가서 거기 분들 당원들도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간단히 말해서 당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호남에 지원해도 별로 득표 효과가 없을 거니까 차라리 같은 그 힘을 수도권이나 한 2, 3% 정도 하는데 쏟아붓지. 호남은 한마디로 경제적이지 않다. 이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는 개념으로 호남이 소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또 호남에 있는 그 미래통합당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또 좀 서운함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게 후보 좀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준다. 물론 당에서도 이제 후보를 보낼 분이 마땅치 않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호남 당원들이 느끼는 그런 소외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내보내가지고 한 2, 3%, 5% 이내로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제대로 좀 내보내고 제대로 지원해가지고 더 높은 득표를 얻는 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남 당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남에는 이제 그 지원해도 별로 득표 효과가 높지 않으니까 비용 대비 효과로라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호남에 좀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역량으로 수도권 같은데 2, 3% 차이로 이제 경합을 벌이는 지역을 지원하는 게 당의 입장에서는 훨씬 당연한 거죠. 당연히 선거 전략 차원에서 맞는데 호남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사실은 보내라고 해도 잘 보내주지도 않고 물론 당에서는 이제 마땅한 후보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겠지만 또 호남 당원들은 그런 서운함도 있더라고요. 이 험한 지역에서 고생하면서 보수 정당의 어떤 당원 노릇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 별로 그걸 잘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서운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나름대로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좀 내실 있는 지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막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시 행정 그 표면적인 그냥 명분 하면서 그게 막 그 절차 의례적인 하고 많은 형태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효과를 내는 전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해봤으면 한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저는 이제 선거를 많이 치러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그 호남 지역에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뭐 새누리당부터 해오는 쪽 이쪽에서 선거 때 내는 후보들이 그 후보들의 면면이 과연 그 지역에 평균적인 뭘 봤을 때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을 내야지 그래도 뭐 투표를 해볼까 말까 고민이라도 하는데 워낙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공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신청만 하면 해주는 거니까. 저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저런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의 이미지를 버리는데 심각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렇죠.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호남 내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그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납품업체한테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 그 업계에서 예. 그런 것이 저는 작용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 미래통합당 공천 후에 후보가 된다는 건 그래도 나름대로 검증된 사람이다. 예. 하는 것이 호남 내에서도 좀 인식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도 예. 이 유권자들이 한 번 정도 지켜보고 판단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렇지. 누구나 신청만 하면은 누구나 보수 야당 호남 보수 야당 후보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돼버리면 이거 완전히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됐든지 호남에 가지고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진정성이 인정되는 분이 후보가 되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은 그 후보조차도 너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바람이라면 좀 그런 거 갖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나라라는 것은 뭐 보수 쪽에서도 호남 지역에 후보를 당당히 낼 수 있을 때 정말 건전하게 건강하게 발전하는 나라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주동식 후보가 광주의 그 중심 지역이랄까요? 서구에 이렇게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시간을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광주의 그 특별히 서구 주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광주에 내려오니까 저 사람이 광주 사람이 맞느냐? 저 학교 동창들도 과연 학교 맞느냐 하는 분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2013년부터 그 지역평등 심리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호남 문제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발언도 많이 했고
이 책도 쓰고 활동을 했습니다. 광주, 전주, 서울.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처럼 들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호남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혐오가 있을 때 저는 나서서 지역 언론에 이게 그 기고도 하고 그 KBS 그 평화방송 이런 데 출연도 했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가 너무 약하게 잘 전파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매항도다. 매항도다 욕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표 이걸 떠나 가지고 왜 저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정말 누구 말대로 무슨 제가 또 오늘 또 방금 제 아는 분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뭐 저기 출세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거 짓거리를 하느냐 그렇게 또 평화하는 문자가 보냈더라고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제 사회활동 경력으로나 모든 거나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는 것은 치명적인 저한테 악재면 악재지 도움이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기 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정말 호남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제 어떤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약속 드리면은 저는 이 우리 호남 분들이 보수 세력에 대해서, 보수 정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보수 정당도 일단은 제가 호남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보수도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탄핵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수 정당, 보수 정치 세력을 탄핵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보수 정당이 잘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저는 호남 분들이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일정은이 그 눈에 어떤 띄는 성과를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시면 저는 이 성과를 가지고 보수 정당 안에 들어가서 보수 정당 혁신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내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나서서 호남의 힘을 가지고 호남 의병이 보수 세력도 변화시키고 보수 세력도 점령하고 함께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아까 제가 첫 부분에 서로 소개해드렸던 페이스북 글을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보수파 정치 지망생들이 공천권을 따기 위해 영남으로 달려갈 때 이들은 호남으로 달려간다. 외면하고 버려진 그 땅에 한국의 미래를 바꿀 노다지가 있다고 본다.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정말 멋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수파 내에서도 호남하면 버러지 보듯 하는 이들이 있다. 호남 출신이라고 하면 고개를 돌리는 이들도 있다. 이런 이유로 버리고 저런 근거로 버리고 또 버리라는 질긴 습성도 있다. 그들에게 호남은 버려야 할 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한다. 그 땅은 버릴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며 척박한 땅에 고난의 걸음을 주어 새로운 객토로 만들어야 될 미래의 땅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분이 정말 우리 주동식 후보가 지금 그 광주라는 척박한 땅에 가는 그 본질적 이유를 다 소개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에 광주라는 그 험한 땅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호랑이의 아가리, 범의 아가리로 들어간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험한 싸움에서 정말 멋진 승부를 한번 겨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승부, 이제 이기냐 지냐 이걸 떠나서 진짜 멋진 그런 선거를 좀 치르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시간 투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그야말로 사지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고 광주 서구에 과감하게 뛰어든 주동식 미래통합당 후보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